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원이 적은 곳을 좋아합니다.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디베탄고에서 수학 수업도 했고, 그 다음에 로고스 논술학원이라는 곳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처음에 대치동 왔을 때, 거기 이제 대표 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재밌었어요, 수업을 하는데. 12명 정도 소규모 수업을 주더라고요, 초짜니까. 그랬는데 점점점 인원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막 70명 막 이렇게 인원 앉아 있으니까 학생들 귀에 제가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했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지금도 설명회 들어가면은 어제 시대인재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되게. 오늘 되게 마음이 편해서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검사 제작을 했었습니다. 심리 검사 제작을 했는데 그 심리 검사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당연히 검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 참여를 파일럿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전국에 이제 좀 어쨌든 이제 고루고루 이제 다양한 층위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되니까 이제 학원들에 부탁을 해서 이제 학생들 참여를 받고 검사를 해서 그 결과치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쟁여뒀었어요. 뭐 별로 의미 없이 이제 넣어둔 자료들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문항 제작 정보로만 쓰이고 별로 이제 학생 특징에 대해서는 그닥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작년에 이 뎁스라는 연구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연구소에서 이제 그 검사를 시행을 하다가 저희 원장님께서 이거 이제 우리 재원생들한테 좀 검사 시행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학원에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상급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검사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럿 테스트 했던 학생들이 생각이 나서 그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제 검사 대상으로 삼았던 그 연구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 특징하고 이제 견주어 봤어요.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한 특정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계속 그 전 2017년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특정 지역, 이게 성격이 비슷한 특정 지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계속 검사 제작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을 어디 가는지까지 이제 추적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어느 대학을 어떻게 진학을 했는가 이런 것까지 견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예비 고1들한테 이제 얘기해야 될 시사점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정한 한 5개 정도 그 정도 토픽을 추려갖고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이제 연구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뒤에 있는 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얘기는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대상이 올해 이제 그 프로젝트 참여했던 학생들을 이제 뭐 그 정보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요. 그 이전에 2020년 19년도에 이제 저희가 검사했던 학생들 정보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1차 문항 제작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63명 이제 부산에서 수학 최상위반 학생들 중2를 대상으로 이제 그 검사를 시행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특이사항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뭐 이때는 이제 특이사항이란 것도 이제 솔직히 잘 모르고 넘어갔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뒤져봤더니 2020년도에 이제 2차 연구를 했는데 그때 12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과학 최상위반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 이때도 역시 중2였어요. 그때 똑같은 영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그 같은 해에 이제 대전에 있는 그 저희 학교 선생님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학교에서 과학 영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그 59명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유사 경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4년도 3월 달에 이걸 시행을 했었는데 똑같은 영향을 확인을 했어요. 요 대상자들은 냅두고요. 이 대상자들은 어쨌든 이제 지금 당사자들이니까 정보를 밝힐 수가 없고 비슷한 유형의 특징을 보였던 이 앞에 학생들의 그 경향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행했던 검사 도구는 맵스라는 검사예요. 심리 검사인데 이제 학습 전략 검사라고 이제 부르는 검사고 이 검사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 그리고 동기 검사, 태도 및 정서 및 태도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검사는 이제 타입 A 검사가 있고 타입 B 검사가 있는데 이 타입 B 검사는 이제 인지 능력에 관련된 거라서 이 학력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전략, 동기, 정서, 태도 검사고 이 검사를 좀 약식으로 만든 검사가 있는데 그게 타입 L 검사예요. 요거는 이제 진학 특성에 맞춰 갖고 이제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검사 형태로 간이식으로 제작한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 위에 두 검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검사 특징은 이런 리커트 척도는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뭐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검사는 아니고요. 이 검사는 전부 이런 형태의 검사는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이런 검사를 주면은 몰입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대충 답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차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검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해보면 이제 저기 MBTI 검사를 한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MBTI 검사가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러프한 유형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류는 해주지만 이제 개인의 이제 디테일한 그런 성향 자체를 파악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INTP다. 제가 INTP입니다. INTP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I인가? I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섬세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그런 이제 이런 집단 검사 특징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사를 하냐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교육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효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커트형 척도형 검사는 효율을 추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검사라기보다는 집단 검사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디테일하게 집단적인 특징을 개인적인 특징을 보려면 시나리오를 줘야 돼요. 시나리오 안에서 자기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학생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답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심리 검사는 한 문항에 한 가지 그 특징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걸 1차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1차원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인 검사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걸 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딩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검사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학생이 어떤 답을 했는지 그부터 진술하라는 문항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진술을 검토를 해서 학생이 어떤 유형의 학생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유형의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검사죠. 제가 이 검사를 만들겠다라고 저희 이제 총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총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생각해 보시더니 하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문제가 뭐냐?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이랬더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검사예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제가 유학할 때부터 이제 꽤나 유행했던 검사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검사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검사들이 시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수요는 있어요. 수요는 있고 점점 이제 이런 검사가 퍼져나가는 추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지도 교수가 대학원에 계신데요. 그분도 지금 시나리오용 검사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검사가 앞으로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학습 전략 검사를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행동 전략, 동기 검사, 그다음에 이런 정서 및 태도 검사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인지 능력 검사는 언어, 과학, 수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검사 자체의 특징들은 살펴보시면 알 것이고요. 넘어가고요. 뭐 대략적으로 검사 설명을 해드렸는데 타입 A 검사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요 파란색 부분이 전국 단위로 이제 저희가 시행했던 검사의 학생들의 이제 특징이 쭉 퍼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빨간색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산하고요, 대전하고 그 두 군데에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시행했던 건데, 그 학생들의 특징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습 초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객관화 시키는 능력이죠. 자기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 그 생각을 또 객관화할 수도 있는 거고, 학습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느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메타인지는 사람이 나이가 들지 않으면 잘 안 쌓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린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뭐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어요. 보통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여러분들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그때부터 메타인지가 높게 보이는 사람들도 지금 돌이켜보면 있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대체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대 중반이 되면은 메타인지가 확 치솟습니다. 근데 그 치솟은 메타인지의 수치가 대체로 보면 한 115에서 12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요 검사에서 보면 여기가 115거든요. 이게 전국 단위로 이제 학생들을 검사를 해보면 이런 학생들을 115가 넘어가는 학생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해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말 그대로 한 명씩 어쩌다가 보이는 이런 수준인데, 지금 보세요. 이 전국 단위 학생들 중에서 여기 전국 평균이에요. 여기가 요 빨간색 막대기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산의 최상위 반 학생들, 대전에 있는 그 영재학급 학생들, 이런 학생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전국 평균보다 수치가 더 높아요. 이런 정도로 이제 이 학생들은 똑똑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되게 성숙한,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성숙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게 뭐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대충 짐작하시고 이 유전이에요. 유전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원 때 이런 전국 단위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전공이 이제 박사과정 때 이런 거였기 때문에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이제 검사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다 분석 코딩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이 딱 데이터 우와 이게 엄청 높다 하고 이런 학생이 어쩌다가 진짜 한 명씩 나와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소를 이제 열고 나서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검사해 보면 처음에 우와 처음인데 대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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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학생들이 계속 들어와요. 아, 우리가 우와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사나 보다. 이 동네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대구 수성구에 가서 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일 최상위 반 학생들을 대서 데리고 했는데 전부 다 이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전부 다 학생들이. 근데 이런 학생들이 마냥 좋으냐, 좋은 특징만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높은 메타인지가 나오는 거는 학부모의 높은 학력과 지적 수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학부모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장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학습 계획 전략에서 행동 전략에서 이제 계획 실천 전략이 어떠한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여기가 파란색이 전국 평균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계획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그죠? 부모가 다 짜주죠. 그리고 학생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그 방향대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죠. 대부분의 이제 학원 시간표로 거의 다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작은 시간 안에서도 자기가 올해 내가 조금 뭐 시간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요 한나절의 시간이 비고 그다음에 하루에 뭐 하루 일과가 끝나서 한 3-4시간의 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짠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자기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서 뎁스 연구소에 상담을 하다 보면 계획을 짜오라 그러거든요. 제가 계획을 짜와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전부 다 어떻게 두 글자로 표시를 하죠. 휴식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시간을 어떤 생각을 갖고 보내느냐?"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학생들이 그 안에 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물어보면은 생각이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걸 계획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어머니가 시간표를 짜 주는 것들을 따라가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학원 숙제를 하고 나면은 별로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네가 그 안에 이제 매몰돼 있으면은 네 1 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네 한 학기가 어떤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삶을 끌고 가고 싶으면 네가 유튜브를 보고 노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무슨 유튜브를 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잘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디에 가면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냐면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기숙학교를 갔을 때 이 두 유형의 학생들이 완전히 이제 중학교 때 학업 성취는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업 성취에 있어서 극과 극의 차이를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외대부고를 간다든지 민사고를 간다든지 뭐 한화고를 가고 영재학교를 가고 했을 때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애초에 이제 그 외대부고를 내가 갔을 때 내 성적이 6점 얼마가 나오 6점 몇 등급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학력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하더라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저희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과연 우리 애가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도 적합한 것인지 과고를 가도 적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번쯤 해 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하기 전에. 계속 이제 수학 선행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과학 선행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끼리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학력 수준이 성취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 계획 실천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미숙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동네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학생들입니다. 요거는 좀 경각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계획 수립의 체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일정이나 과제에 몰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단기 과업 중심의 양적 계획에 불과한 그런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라 그러면 일정 체크 정도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기 이제 어떤 학업 과정이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감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 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상담하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은 처음에는 이제 왔을 때 요렇게 했죠. 이제 처음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일 자 다음 주에 올 때 다음 주에 나를 만나러 올 때 네 일주일이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갔는지 뭐 써 와도 좋고 머릿속에 기억해 와도 좋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나한테 한번 소개를 해 봐라. 네 일주일의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학생들이 대부분은 이제 써 오죠. 다이어리 같은 데 노트 같은 데 써 오죠. 그러면 이제 학교 수업, 그다음에 교식, 집사, 학원, 수학 학원, 집에 와서 어 여기 자유 시간, 그리고 자요. 숙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속 일주일을 보내거나 그럼 소개할 건 있냐? 그냥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가 그냥 잤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 네가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수학 학원에서 만약 수업을 듣게 되면은 네가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뭐 전부 다 부족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낀다면은 뭐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학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올 한 해는 내 혼자 나 혼자 그걸 성취해 나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면은 그 친구는 이제 그 뭔가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대요. 유튜브 본다고 그래서 "뭐 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유튜브에 뭐라더라?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아무튼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에 이 전당포가 나온대요. 그 전당포에 사람들이 물건을 맡기러 오면서 그 물건값을 흥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유튜브가 나오는데
자기는 그런 협상의 기술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있대요. 그래? 그럼 그거 같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찾아갖고 그 책을 한번 협상의 기술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책을 찾아온 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기는 그걸 하고 싶대요, 안 학기 동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어 문법이 약해서 문법책을 좀 생각을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났죠. 한 8주 정도를 만났는데 이제 만나면서 학생이 얘기하기를 점점점 제 눈에도 보여요. 그 학생의 생활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조직되는 게 눈에 딱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네가 좀 변한 것 같냐, 8주 동안에. 그랬더니 조금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면이 변했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뭘 하고 해도 이 초조한 마음이 전혀 들지를 않는데요. 그 재미도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건 12주였다 그랬거든요. 보통 우리가 100일기도 하잖아요. 보통 한 3달 정도만 자기 생활을 그렇게 일관되게 지키면 그 습관은 평생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주만 더 하자 그래서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질적 계획에 대한 이해죠. 지금까지는 이해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혼자 생활하는 그런 학교에 갔을 때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선행도 중요하지만 뭐 중2다, 중1이다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은 이걸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3들도 이거 기르면 좋은데 잘 안 길러져요. 그 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뭐 할 일들도 많고 마음도 조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가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유형의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검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학습 가치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학습 가치인식이라고 하면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재적 가치인식 성향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대체로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부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갖는 유형의 학생입니다. 와, 수학 문제 풀어보니까 재밌네. 이거 풀고 나니까 정말 쾌감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수학 그 내용 자체에 이제 흠씬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수업을 듣더라도 이제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지적인 감화를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와, 저 선 되게 멋있어.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수학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인 거거든요.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수학 컨텐츠 안에 있는 그 과목 내에 있는 내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적 가치를 이제 지향하는 성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성향이 아닌 다른 학생들 유형은 뭐냐면은 이제 외적 가치 성향인데 정반대겠죠. 이런 친구들은 그 공부 학습 내용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공부를 해서 진학에 성공해야 되겠다. 1등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우쭐해줘야 되겠다. 칭찬을 받아야겠다. 이런 데 관심이 많죠. 보통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내적 가치 성향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외적인 가치에 이제 그 경도가 돼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점점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내적 가치 성향이 발달하는 학생이 있고요. 성장하는 학생이 있고 커지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학교들 이제 학생들 조사를 해보면 이 내적 가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외적 가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의대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외적 가치 성향이 그냥 100에 가까운 정도로 높습니다. 대부분.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친한 사람이면은 야, 너 대단하다 이러는데 안 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때려주고 싶다 이런 굉장히 이제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제 야가 빠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가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서로석 모여 있는 곳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 외대부고 그리고 하나고 민사고 뭐 휘문고 이런데 숙명여고 이런 데가 많죠. 뭐 거의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적 각시 성향이 극에 달해서 이제 있는 학생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과거나 영재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이 외적 가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옛날에는 이 외적 가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옛날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제 내가 지향해야 될, 혹은 내가 추구해야 될 이득이 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은 그 시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공부하는 대신에 자기가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더 가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은 그걸 취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공부를 잘 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막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 점점 그런 특징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은.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 TV를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 지역이나 뭐 다른 좀 평범한 지역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은 없기 때문에 공부는 응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그 공부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갈지 그걸 고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외적 가치 성향이라고 하면요. 그 외적 가치 성향에서 학생들이 공부가 던져진다 하면은 이건 즐거움이 아니라 일종의 스트레스예요. 기쁨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해내고 나면은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 학생들이 그걸 내리누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적 가치 성향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이제 내적 가치 성향인 학생들은 자꾸 이제 그 나한테 심어주는 그 로드죠.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심어주는 로드들을 자꾸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 안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외적 가치 성향인 학생들은 자꾸 이제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긍정적이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걸 누르고 하면서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계속 자기 관리를 해 나가죠. 근데 이게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그 한계가 벗어나는 그런 유형의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그 외적 가치 성향인 학생들이 영재학교가 가면은 그 스트레스가 터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로 잘 못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영재학교를 가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이 성향을 연구를 해보면 그 학생들은 내적 가치 성향도 높고요. 외적 가치 성향도 굉장히 높은 학생들입니다. 둘 다 이제 꼭대기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성향의 학생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 친구들은 어느 유형에 어디에 갖다 놔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의 학생들 조사를 해보면 내적 가치 성향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낮은 내적 가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적 가치 성향이 낮고 외적 가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학생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그 단단함, 심적인 단단함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이 학생은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내도 되고 또 이 학생은 학군지에 이 강남권에 공부 잘하는 일반고로 가도 될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낮게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무턱대고 그냥 우리 애는 그냥 외대부고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걸 보내버리고 하는 것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들은. 특히 이제 과학고를 보낼 때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가치 성향 하나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흥미인데요. 이건 가치 성향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외적 가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평균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있죠. 학습 흥미라고 하는 것이. 이 내적 가치가 높으면 그 과목 그 자체의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재밌어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요인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공부 자체, 내용 자체가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항상 이제 뭔가 다른 걸 위해서 내가 억누르고 가야 되는 그 흥미 자체는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킬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학습 흥미가 낮은 이유들을 좀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업 시간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검사 받기 전에 검사 신청서를 받거든요. 거기 학생이 이제 일주일간의 일과가 어떤지를 좀 표시를 해달라 그럽니다. 시간표에다가. 그 보고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싶을 정도로 뭐 살인적인 스케줄을 집어넣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 만나보면 어김없이 그런 학생들은 학습 피로감이 되게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생들 메타인지가 워낙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로감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거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객관화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 나이 때였으면은 그냥 와 하고 소리치고 그만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성숙했다라는 뜻이죠. 그걸 견디고 간다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방식이나 수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적 가치 인식이 높은 학생들은요, 대체로 이제 요거는 이제 내적 가치 인식이 높은 학생들 중에서 학습 흥미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내가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들 유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되게 이제 많은 걸 알고 있고 그걸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쉽게 혹은 또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열심히 내용을 전달하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의 무기를 관리라고 포장을 하죠. 저는 숙제 안 끝내면 밤 12시까지 집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안 써오면은 아주 제가 닭처럼 쪼아서라도 다 오답노트 쓰게 만듭니다. 막 이러면서 학생 관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 근데 이 내적 가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관리형 선생님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이제 공부에 흥미도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 스스로 객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냥 냅둬도 나는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못 믿죠. 냅둬도 한다고 놀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는 흥미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여기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스트레스로 나중에 이어질 우려가 되게 크죠. 이게 이제 나중에 학습 동기를 장기화되면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내적 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외대부고를 가게 되면 되게 힘들어해요. 제가 어김없이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 연구 참여했던 학생 중에서 내적 가치가 거의 한 97 정도가 올라와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외대부고를 갔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갔는데 딱 고등학교 들어가고 한 달 반 만에 상담을 왔어요. 저 그만두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 전학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뭐 처음에 뭐 테스트를 하고 이랬는데 다 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아가고 계속 답도 잘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막 얘기도 웃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야 네가 임시반장 해라 이랬던 거예요 그 학생한테.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뒤에 있었던 뭐 테스트 이런 것들도 다 제일 잘하고 하니까 그, 그 뭐냐 이제 진짜 이제 정식 반장 선거를 앞두고 너도 출마할 거냐 그랬더니 나 나갈 건데라고 하니까 여학생 한 세네 명이 자기 반 애들 한 명 한 명 밖으로 불러내갖고 쟤 찍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성적도 좋을 건데 반장까지 몰아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걔가 엄청 상처를 받아갖고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학을 갔죠, 그 학생. 전학 가고 나서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국제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국제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삶 자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 파생적인 결과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틈바구니에 이런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들은 잘 살피고 이제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선호도 이제 중요한데요. 과목 선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좀 의외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강한 수학 선호하고 언어 선호가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수학 선호가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언어 선호가 강한 학생, 인문 사회 선호가 강한 학생들이 이제 무턱대고 그냥 의대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하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가 목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하에서 이제 자연계를 선택하고 수학과학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독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대체로 이제 진의에 처박아 두죠,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죠. 수학과학은 얘가 진도를 어디까지 갔는지, 몇 바퀴 돌았는지 이거 엄청 따지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그 학생이 실제로 좋아하는 그런 토론 수업이나 독서 수업이나 혹은 또 이제 국어와 관련된 공부들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습 흥미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학생들의 성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정서 및 태도 검사인데요. 처음으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정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 기복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측정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학생이 얼마만큼
예민한가, 예민한 성향인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이 평균치로부터 예민함이 다 이 아래쪽으로 있다는 거, 이 예민함에 대한, 감정에 대한 관리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학생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똑똑하고 객관화된 성숙된 시선으로 봤을 때 자기 눈에 띄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학생들이 둔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건데, 이게 이제 발현되는 경향의 이제 문제인데, 이런 예민한 기질들이 긍정적인 성향으로 이제 결합이 돼서 발현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보통 보면은 이런 학생이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학생들. 꼭대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보면은 곰 같죠? 그래. 되게 둔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만나보면 딱 드러납니다. 물론 이게 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성격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감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기질적 성향하고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은 되게 섬세함이 되고 세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부정적인 기질 특징하고 이제 결합이 되게 됐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신경질적인 그런 성향으로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퍽 하면 이제 작은 일에 부모하고 충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메타인지가 높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떤 감정 상태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그런 친밀한 사이에 있는 이런 관계에서 갑자기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드러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이 기질적으로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성향을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그 기질적인 성향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야 그거는 어느 정도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제 인식 틀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게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게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극들이 이제 학생한테 주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화도 조절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이 불필요한 자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학습 상황으로부터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외대부고를 갔다. 아주 잘하면 좋죠. 근데 자칫 이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극단으로 이제 예민한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학생들의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 들었던 내용들이 세 가지로 요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스트레스 점수 분포인데, 이건 앞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예요. 보통 이제 여기 대치동에서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공부와 관련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루트들을 보면은 우리 우리 애가 어떤지를 보고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은 많지는 않아요. 대체로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은 들리는 여러 가지 평판들을 가지고 이 선생님 수업이 좋고 어디를 가는 게 좋고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고,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특징이 아니라 거의 이제 표준화된 특징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안 맞는 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표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준이랍시고 따라가니까 이 평균 스트레스가 이만큼인데 그 밑으로 다 내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권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대체로는 이제 어느 학교를, 어느 유형의 학교를 가고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대체로 결정된 경우가 아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 재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진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 파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이 스트레스에 있어서 똑똑한 학생들이 갖는, 이건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건데, 그 대부분 이 앞에는 이 세 가지는 설명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도 그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에 대한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측정을 해 보면 이런 학생들은. 왜냐면은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객관화된 성숙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대부분 다 미숙하게 보이기 때문에 친구 신뢰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친구 신뢰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보고 다른 검사로 측정을 해보고 하면은 이런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다 안정되게 잘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면은 자기가 공부와 관련해서 자기 고민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서너 명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또 동료 집단들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학생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대치동 지역에서는 별로 없죠. 학교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학생들을 그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요. 학원에 오면 상급반에 있으니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아무래도 학원에 와서 친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이 이제 목마름을 많이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또 스트레스와 연관됐을 때 어떤 이제 반응으로 나타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학업 스트레스가 이제 모든 앞서서의 그런 선택들이 총 집산돼 있는 이제 그런 결정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보고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면담을 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앞에서 하나하나 내용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이런 부분을 한 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꾸 이제 이 기질적으로 나한테 안 맞는 것들이 자꾸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절대적인 자기 존중감이 이렇게 굉장히 높죠. 자신감입니다, 이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환경, 그리고 자기의 정신 건강, 신체적인 건강, 외모, 학업 능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많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존중감만큼 자기 확신을 못 가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유능한 상급반에 가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자꾸 공부 내에, 공부 안으로 시선이 향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공부 밖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내가 수학이 재밌어. 난 수학을 잘해. 이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무릅쓰고, 이제 이런 학생들의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부모들은 상급반 테스트에서 떨어지면은, 야!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어제도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는데, 와, 얘가 중2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똑한 학생인 거예요. 타입 B 검사를 보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 학생이 지난 중간고사 때 올백을 받았대요. 중학교 시험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선행을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있어갖고, 깁생인가요? 깁생 그 제 최상급반 테스트에서 20점인가 받았대요, 점수를. 그래갖고 엄마한테 막 쪼임을 당하면서 꺼이꺼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옆에서, 야, 그럼 뭐, 그 학원 테스트가 중요하냐, 이렇게, 당신 좀 가만히 있어,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일러 바쳤는데, 제가 애를 너무 쪼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학생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되는 환경, 자꾸 이제 높은 어떤 학력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주변 동료들, 이런 동료들한테 휩싸여서 그런 학생들이 친하면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지 모르 있어 보이는 녀석이 저기 툭 앉아갖고 공부를 되게 잘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외제적 가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자신감을 자꾸 낮추는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아 존중감하고 자기 확신, 이 두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저희 연구소의 런트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그냥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자면요. 한 7년 정도를 지켜봤거든요. 한 2017년에 처음에 이 검사를 이제 초안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 뒤로 계속 이제 이거를 팔로우업 하면서 저희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도 없는 시간 쪼개갖고 조금씩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 제가 좀 후회가 되는 것이 이제 그 검사에서 드러난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제가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뭐 서울 가고 외대부고 때 1등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만 아니라 그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쪼끔 이제 이상적인 특징을 보이는 이상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빨리 이제 발견을 해 갖고 '그 학생들한테 적절한 조언을 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 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문항을 만드는 데 매몰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중심을 학생에 놓고 본 게 아니라 검사에 놓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쪼끔 이제 이 검사 자체가 이제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사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한테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뭐 아주 잘해 나가고 있고 별다른 이제 특징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제 딱 돌이켜 봤는데 '뭔가 이제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빨리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